안녕하세요. 회절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절도 역시 이 간섭과 마찬가지로 3주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아마 3주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주면은 그 마지막 14주 때는 관련돼서 조금 이 보충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이 프라노프 해절이고 8장이 프렌넬 해절인데 프렌넬 해절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라노프 해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관찰을 하거나 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은 주로 이 프라노프 해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프라노프 해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diff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되돌아간다, 애둘러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좁은 틈을 통과했을 때 퍼지는 현상을 이제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좁은 틈을 통과했을 때 퍼지게 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 그거의 기본 원리가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하위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렌즈가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광학기계에서 이 회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문제점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뒷부분에서 회절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명하게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걸 이제 해상도라고 얘기하는데 해상도가 아니라 분해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해능과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에서부터 우리는 이 회절 현상이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호이겐스의 원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3차원이지만 주로 이제 2차원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해 주는데 공간상에서 한 점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점에서부터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원의 형태로 사실은 3차원이면 구죠. 이런 거를 이제 구면파라고 하죠. 그래서 구면파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절은 수학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학식으로 좀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면파 자체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구면파는 우선 기본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기가 약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장이 R분의 1에 의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사인, 코사인 형태로 진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도 사인, 코사인 형태로 바뀌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진폭을 E0라고 쓰면은 여기 보이는 요식처럼 전기장은 R분의 E0의 사인, 이건 앞으로 써도 되고 뒤로 써도 되는데 오메가 T 빼기 KR.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메가는 각진동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위상이 얼마큼 바뀌냐 해당되는 거고, K는 이제 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단위 길이당 위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진동수는 주기랑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게 t가 주기고요. 그 다음에 k는 람다분의 2파이, 람다가 파장이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럼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은 R이 컨스탄트니까요. T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사인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딱 찍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이 사인 형태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회절의 기본적인 거는 호이겐스의 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뭐냐면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빛이 온단 말이에요. 파동이 오는 거지. 파동이 이렇게 오면은 호이겐스의 원리가 뭐였어요? 파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새로운 전파원의 역할을 해서 이제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가고, 거기서 파면에 이제 같은 위상을 갖는 연결하면은 이렇게 평면파 형태로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적용시켜 보면요, 요렇게 구멍이 있으면 요 구멍에 있는 요 도달하는 요 각각의 점들이 파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간섭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다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해야 돼요. 그럼 뭐 생각나요? 연속 더한다, 연속으로 더한다, 그쵸? 인테그랄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얘기들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겠고요. 우선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슬릿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회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릿은 구멍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이중슬릿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영의 실험할 때는 그 슬릿의 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회절 이야기할 때는 그 폭의 너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슬릿을 통과해서 어떤 스크린상에서 보이는 모습, 그걸 우리 회절무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절무늬는요, 사실은 그 우리가 간섭할 때는 스크린이 회절면, 그러니까 요 면을 회절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를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스크린하고 회절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간섭할 때는 그냥 단순한 뻥튀기였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회절 같은 경우에는요, 가까울 때랑 멀 때랑 모양 자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자, 그거는 예를 들면 정사각형 모양의 슬릿에 대한 회절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보이는 요 그림은 뭐냐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이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네모난 모습이 보이는데, 얘가 가까운 곳에서 놓고 찍으면은 희한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위에 있는 회절무늬와 이 아래쪽의 회절무늬는 두 개가 뭐 유사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패턴상에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거리가 바뀜에 따라서 근사되는 것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회절을 우리는 프라운호프 회절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프렌넬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차이는요, 그 수학적으로 계산식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프라운호프 회절과 프렌넬 회절의 물리적인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림 7-4는 여기 볼 겁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슬릿에 의한 회절로서 회절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크린이 나타나는 회절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7-5는 같은 모양의 슬릿에 의한 회절문이지만 회절면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회절문이다. 거리에 따라 다른 회절무늬가 나타나므로 회절무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고 수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7-4 위에 있는 겁니다. 프라운호프 회절. 위와 같이 광원과 요거를 이제 밑줄 치고 봐야겠네요. 광원과 회절면 사이의 거리와, 이쪽에 이제 광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광원과 회절면 사이의 거리와 회절면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빛을 평면파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프라운호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광원에서는 원래 구면파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멀리 있으면 평면파 형태로 와요. 평면파 형태로 오면 뭐가 좋으냐면요, 여기 있는 각 점이
호이겐스의 원리에서 위상이 같은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상이 같은 점이 돼버리는데 이게 멀리 있으면은 위상이 같은 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 7-5와 같이 회절면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빛을 구면표로 생각하는 경우를 프렌넬 회절이라고 한다. 사실은 여기도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쪽에 거리가 멀어서 구면파로, 여기는 평면파로, 평면파로 생각해주면 프라운호퍼 회절, 구면파로 생각하면 프렌넬 회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광원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도 아까 얘기했었죠. 빛을 구면파로 생각해야 하면 이것을 프렌넬 회절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일부분만 그린 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 원래 엄밀하게 계산하려면요, 실제로는 구면파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렌넬 회절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회절면으로부터 광원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각각이 조금 멀면은 평면파로 근사할 수 있어서 우리는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다룰 거냐? 이 프라운호퍼 회절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프라운호퍼 회절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다니엘 슬릿에 의한 어떤 회절이다? 당연히 이 단원의 제목이 프라운호퍼니까 프라운호퍼 회절. 다니엘 슬릿에 의한 프라운호퍼 회절을 다룰 겁니다. 그럼 다음번엔 뭐 다루겠어요? 그렇죠. 이중 슬릿에 의한 프라운호퍼 회절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삼중 슬릿을 가지 않고요. 1중, 다음에 2중,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다중 슬릿을 다 다룹니다. 잠깐만. 이 아이패드로 녹화를 했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중간에 일시정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다가 틀리거나 뭘 까먹거나 이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프라운호퍼 회절에 프라운호퍼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프라운호퍼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이상한 프라운호퍼 협회라는 게 나오네. 여기 있네. 프라운호퍼가 독일의 물리학자라고요. 1787년부터 1826년. 우리 그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이 사람이 태양의 스펙트럼 관찰했던 그거에 있는데 그걸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굴절률을 대표로 설명할 때 그 나트륨의 그 스펙트럼 중에 D 라인 598나노미터인가 589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 그 스펙트럼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발견한 것도 이 프라운호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렌넬을 한번 찾아봐야 되나? 프렌넬은 언제냐면은 이 사람도 차이가 크지가 않네. 프라운호퍼하고 거의 동시대때 사람이네요. 둘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네. 이 사람은 언제냐면은 프랑스의 물리학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파동과학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 프렌넬은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은 프렌넬 렌즈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수업 시간이면은 자꾸 3점포로 잘 빠지는데 이 강의를 할 때는 잘 빠지는 못했는데 이 회절 부분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프렌넬 회절은 뭐냐면은 프렌넬 렌즈가 뭐냐면요. 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한쪽 평면으로 그냥 그릴게 편하게. 이 볼록 렌즈가 있으면 빛이 어떻게 오냐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떻게 꺾여야 돼? 이렇게 아니고 와서
꺾이고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을 하잖아요. 자, 이때 요 렌즈 속에는 빛이 직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렌즈 속에서 빛이 직진하는 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프렌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렌즈를 이렇게 잘라서 이 안은요 버리고 쟤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얘하고 왼쪽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얘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 렌즈가 작으면 모르는데 렌즈가 예를 들어서 A4지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A4지만한 유리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어마어마할 건 아니지, 사람 손으로 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유리덩어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 안에 어깨가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저기 뭐냐면은 등대 같은데, 등대를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등대에 불을 밝힌 다음에 그거를 볼록 렌즈를 가지고 어떤 오목걸 가지고 멀리까지 집속을 시켰는데 굉장히 렌즈가 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때 사용한 프렌넬 렌즈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큰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각낸 렌즈들을 덧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걸 이제 프렌넬 렌즈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돋보기인데 책받침 형태로 생긴 돋보기, 뭐 이렇게 왕구 같은 데도 들어있고 책 같은 데 들어있고 전철 같은 데도 팔고 그러기도 하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책받침 같은 돋보기, 그게 바로 프렌넬 렌즈입니다. 돋보기 그만한 크기의 볼록 렌즈하고 거의 약간 좀 상이 어그러지는 건 있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프렌넬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회절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프라노프 회절은요, 프라노프 회절 중에서 단일슬 회절은 가장 기본적인 회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쉽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성은요, 여기 있는 요 7-6과 같은 그림으로 놓을 거예요. 슬릿을 놓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90도만큼 돌린 형태도 가능한데, 가로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서 빛을 비춰주면요, 위아래로 회절 무늬가 나오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슬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쪽 좌우로 퍼진 형태의 회절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모식도로 어떻게 나타내주면 이와 같이 나타내줍니다. 자, 모식도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그러니까 슬릿의 폭을 얼마로 해주냐면은 폭을 b로 놓습니다. 그리고 회절면에서부터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로 놓고요. 그랬을 때 이 P점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그 전기장을 제곱해서 또 시간 평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인텐시티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 뭐 이렇게 끝부분이 좀 뭉개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0이 되면은 쭉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가다가 또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또 나타난다는 거야. 물론 크진 않지만. 요게 이제 회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실험을 해봤더니 가운데 플로크가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식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구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하기에는 좀 글씨가 작으니까 채우기 흰색 채우기 요 그림만 있으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요 슬릿에 슬릿에 있는 각각의 작은 점들이 하나의 소스가 돼서 그놈이 요 P점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슬릿에 있는 요 부분들의 단위 길이당 전기장의 그 진폭을 E0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은 그럼 이제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있는 그 P점, 요 스크린상에 있는 임의의 P점에 대해서 전기장을 EI라고 해주면은 EI는 어떻게 되냐면은 E0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R분의 1로 줄어들고 사인을 곱해준 형태로 퍼져나간다. 구면표 형태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분의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빼기 KR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전기장 진폭이라 했으니까 요거의 길이 델타 X 요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EI, 그러니까 P점에서의 전기장 진폭은 요거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델타 XI를 구멍 뚫린 데 전체를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P점에서의 전기장을 E라고 해주면 E는 I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I는 1부터 개수가 m개라고 할까요? m개라고 해주면은 그 단위기장 전기장 진폭은 이렇게 EI가 되는 거고, 요거는 EI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줘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m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서메이션이 뭘로 바뀌어요? 적분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상수에 해당되는 거는 E0는 상수니까 E0 앞으로 나가고 R분의 사인 오메가 t 빼기 KR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요 델타 X가 dx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이 나타내는 게 뭐냐?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x가 변할 때 r 값도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r 값을 i라고 쓸게요. 왜냐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ri는 dx가 이게 크기를 이 슬릿의 폭을 저번에 우리가 영의 실험에서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를 A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슬릿의 폭을 B라고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변합니다. 자, 요 d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변할 때 R 값은 달라요. 왜냐면 위에 있을 때는 요게 R이고요. 밑에 있을 때는 요게 R이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우리가 간섭할 때 위상차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쓰면 상수처럼 보일까봐 RI로 이렇게 적었다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정이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프라운
푸른어퍼 회절이 갖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자, 뭐냐 하면요. 푸른어퍼 회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 파동을 각 진폭과 파동을 평면파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프라노퍼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결국 R이죠. 분모에 있는 R과 그다음에 사인 속에 들어있는 R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L 마이너스 우선 첫 번째로 얘가 스크린이 굉장히 멀어요. 요 구멍의 크기나 또 여기서부터의 요 거리나 이거에 비해서 L 값이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이 R분의 1은 L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슬릿의 폭보다 L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파원에 대한 P에서의 진폭을 이 2제로 나누기 L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L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2를 써주면은 2제로 그 다음에 L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갈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사인 오메가 T 빼기 KRI dx. 자, 여기서 왜 얘를 L로 우리가 근사를 못하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값이 조금만 변해도 이 사인 값은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이 R분의 1은요. 아니, R분의 1이 L이 아니라 R분의 1은 조금 변해도 L 더하기 조금 차이가 나도 큰 변화가 없는데 사인은 이게 출렁거리잖아. 그럼 여기 밑에가 조금만 변화도 이 값 자체는 왔다 갔다 하기서 엄청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사인은 우리가 바로 근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근사를 해주냐면은 자,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잠깐 영상 끊었다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 RI를 L 빼기 X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2는 뭐가 되냐면요. L분의 2 제로에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사인 오메가 T 빼기 K L 빼기 X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안에 있는 요 식을 바꿔주면요.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 t 빼기 kl 더하기 kx k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x 요게 되죠. 그럼 얘가 적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에 대한 적분은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빼기 kl 더하기 k 사인 세타 x에다가 k 분의 1. 요게 내면은 적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적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2분의 b가 들어갔을 때는 잠깐만 패 1분의 b제로 빠져 있죠. 마이너스 L분의 2제로 K 사인 세타 들어가고요.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L 더하기 2분의 B KB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L 빼기 2분의 KB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요 코사인 A 더하기 코스가 삼각함수식 중에서 사인 A 더하기 B 빼기 코사인 A 빼기 B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코사인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이쪽에다 씁시다. 코사인 A 더하기 B 빼기 코사인 A 빼기 B. 코사인 A 더하기 B는 코스 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빼기 코스 더하기 신이죠. 그래서 앞에 게 없어져 가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2 사인 A 사인 B가 되죠.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플러스 KL 사인 세타분의 2 제로 그 다음에 2배니까 2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 오메가 T 빼기 KL 더하기 사인 2분의 K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한데 뭐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요 어떻게 쓰냐면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앞에다가 이 재료를 빼주고요. 재료를 빼주고 뭐냐면 B를 위아래로 곱해주고요. L을 위아래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제로에 B를 곱하고 L로 나눠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2가 내려가서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KB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가져오면 사인 2분의 KB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오메가 T 빼기 K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놈을 우리는 베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은 L분의 2제로 B의
베타분의 사인 베타 사인 오메가 t 빼기 k L이 됩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베타는 뭐냐면은 베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이 되는 조건을 찾을 때 베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베타는 2분의 kb 사인 세타였잖아요. k가 뭐였어요? 람다분의 2파이였죠? 그래서 람다분의 파이b 사인 세타. 베타는 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그게 바로 인텐시티잖아요. 요거는 그 전기장을 구하려면은 얘를 제곱해서 구하죠. 그냥 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시간 평균을 한다 그랬어요. 시간 평균하면은 오른쪽에는 사인 제곱 시간 평균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에 1분의 2제로 p의 베타분의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인텐시티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30분 정도 좀 넘었으니까 잠깐 끊고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